암 투병 중에도 병원비를 아끼던 남편의 진짜 이유. 여러분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슬픔에 잠겨곡을 하거나 영정사진을 붙들고 오열하는 게 보통이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벽에 붙은 온도 조절기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18도 아무리 추워도 20도를 넘지 못하게 감시하던 그 지독한 손가락이 이제는 없으니까요. 저는 숫자를 올렸습니다. 22도, 24도, 그리고 마침내 26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뜨끈한 열기가 거실을 채울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입고 있던 두꺼운 스웨터를 벗어 던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경멸하던 반팔 차림으로 말이죠. 3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집 보일러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못 쉬는 기계였습니다. 내복 입어라, 양말 신어라, 기름값이 금값이다. 그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잔소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검은색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 속에 그 사람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온 식은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 눈치가 보여 남은 국물을 데우고 또 데워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식은 채로 숟가락을 떴습니다. 차갑게 식은 기름기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지만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습니다. 박만춘 씨 보고 있어요. 나 지금 보일러 26도로 틀어놨어요. 국밥도 안 데우고 그냥 먹고요. 혼잣말을 내뱉고 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사소한 행동들이 마치 대단한 복수라도 되는 양 가슴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해방감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지독한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지독한 남자랑 싸우며 아끼며 숨막히게 살아온 내 인생이 고작 보일러 온도 하나에 위로받는다는 사실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남편 박만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선비라고 불렀지만 속사정을 아는 제게 그는 그저 지독한 자린고비일 뿐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 돈은 결코 제 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계부 10원짜리 하나까지 본인이 직접 검사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죠.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오랜만에 아들 지훈이네 가족이 온다기에 큰맘 먹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주 녀석이 콩나물 무침을 참 좋아하거든요. 1,000원어치를 사려니 양이 너무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0원어치를 달라고 했죠. 봉지가 묵직해지니 제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제 장바구니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콩나물 얼마 줬어? 2,000원어치요. 오늘 지훈이네 온다잖아요. 당신은 참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000원어치만 해도 충분해. 2,000원이면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써? 지훈이 걔들도 지들이 벌어 먹고 사는 애들이야. 왜 우리가 입에 풀칠할 돈까지 깎아가며 퍼줘야 해? 아니, 고기 한 근 산 것도 아니고 콩나물 1,000원어치 더 샀다고 이 난리예요. 남들 보면 우리가 굶어 죽는 줄 알겠어요. 2,000원이 우습지? 2,000원이 모여서 나중에 당신 병원비가 되고 내 장례비가 되는 거야. 낭비하지 마 절대. 그놈의 1,000원.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가족의 화목이나 아내의 기쁨보다 통장의 숫자, 지갑 속의 현금이 더 중요한 사람 같았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려도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딱딱한 훈계만 남길 뿐이었죠. 덕분에 저는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친구들이 영자야, 너희 남편 공무원 퇴직금도 꽤 될 텐데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니?
라고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그놈의 전략이라는 감옥에 저를 가두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식은 국밥을 대충 밀어넣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소파, 색이 바랜 커튼, 그리고 구석구석 묻어있는 남편의 인색한 흔적들. 고장난 선풍기를 버리지 못하게 해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 쓰던 그 고집이 집안 곳곳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가계부 인생에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나프탈렌 냄새와 남편 특유의 무뚝뚝한 채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옷가지라고 해봐야 10년도 넘은 양복 2벌과 목이 늘어난 티셔츠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본인에게도 지독하게 인색했던 사람이었죠. 양복 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롱 가장 안쪽 두툼한 겨울 이불 뭉치 사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철제 과자 상자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명절 선물 세트로 나왔음직한 촌스러운 그림이 그려진 상자였죠. 하지만 그 낡은 뚜껑에는 어울리지 않게 튼튼한 은색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영감이 이런 걸 숨겨놨었다고? 남편은 살아생전 안방문을 걸어 잠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라도 하려 들면 나중에 내가 한다며 유난을 떨었죠. 설마 그게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평생 돈 없다, 아껴라. 콩나물 1,000원이 아깝다던 사람이 안에 몰래 감춰둔 보물상자라니.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만춘,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나한테는 그렇게 지독하게 굴더니 여기다 뭘 숨겨둔 거야? 딴 주머니라도 찬 거야? 아니면 누구 다른 여자라도 있었던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펜치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35해를 믿고 살았던 남편의 마지막 비밀을 제 손으로 직접 부숴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내리칠 때마다 꽝꽝 소리가 빈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제 울분과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낡은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현금 뭉치가 아니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수십 권의 낡은 통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통장 첫 장을 넘긴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문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그 투박한 글씨체로 적힌 글자.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통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평생을 자린고비로 살며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던 남편 박만춘. 그가 죽음까지 무릅쓰고 지키려 했던 그 상자의 진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남편의 속마음이 이제 제 손바닥만 한 낡은 수첩 속에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다 못해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죠. 나한테는 콩나물 1,000원어치 더 샀다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뒤돌아서 이렇게나 많은 통장을 만들고 있었다니요. 이게 다 얼마일까? 이 돈을 모으려고 나를 얼마나 속였을까 하는 생각에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나 몰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러봐도 영정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그 고집스러운 인매를 꾹 다문 채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저는 가장 낡은 통장 하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제는 발행하지도 않는 구식 통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매달 25일 남편의 월급날마다 정확히 5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작은 글씨가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은행원이 적어준 기계적인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펜으로 꾹꾹 눌러 쓴 이름. 거기엔 영자 금반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결혼 5주년 때였나요? 동네 여자들이 하나둘 금반지를 해 끼고 자랑할 때 저는 맨손이 부끄러워 앞치마에 손을 숨기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금반지 얘기를 꺼냈다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금반지냐며 타박만 들었었죠. 그런데 그 지독한 인간이 그날부터 매달 5만 원씩 따로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홀린 듯 다음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통장은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 매달 입금된 금액은 3만 원, 5만 원으로 소박했지만 기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통장 겉면 견출지에는 영자 무릎 수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비만 오면 무릎이 시리다며 아이고 소리를 입에 달고 살 때였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며 모진 말만 내뱉더니 뒤에서는 제 무릎 수술비를 따로 떼어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넘길수록 제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배신감은 어느덧 당혹감으로, 당혹감은 다시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지훈이 대학 등록금, 우리 마누라 치과 임플란트, 영자 환갑 여행비.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들의 목적지는 단 한 번도 남편 자신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와 제 자식, 우리 가족의 미래만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일이 늦어 뒤늦게 도착한 아들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바닥에 어질러진 통장들과 넋이 나간 제 얼굴을 보더니 지훈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통장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도 저만큼이나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이 돈들을 다. 지훈이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후려 내려가더니 이내 어떤 통장 한 권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가 사업을 하겠다며 큰 돈을 날려먹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5년 전부터 시작된 통장이었습니다. 입금자 명에는 지훈이 다시 일어설 미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아버지가 자식이 망해갈 때 겉으로는 불호령을 내리면서도 매달 자신의 퇴직연금 절반을 떼어 여기다 붙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 박만춘, 당신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통장들을 채워갔나요? 여름엔 덥다고 선풍기조차 못 틀게 하더니 겨울엔 춥다고 보일러 온도 1도 올리는 것에 벌벌 떨더니 그렇게 당신의 몸을 갉아먹으며 모은 이종이 뭉치들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건가요? 상자 맨 밑바닥에 깔린 마지막 통장을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입금이 이루어진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무려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가능한 액수였죠. 그 통장 첫 장에는 남편의 글씨가 아닌 은행원이 적어준 입금자 메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봄, 영자의 봄, 영자의 봄. 매달 남편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본인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따뜻한 계절. 자신이 떠나고 홀로 남겨질 아내가 돈 걱정 없이 따뜻한 방에서 고기 반찬 넉넉히 먹으며 보낼 수 있는 그 봄을 위해 남편은 평생을 엄동설한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뒹굴며 울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2,000원짜리 콩나물 때문에 싸웠던 그날 남편이 그렇게 무섭게 소리를 질렀던 건 사실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돈이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제가 편안할 텐데 자꾸만 해퍼 보이는 제 손이 걱정되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것이겠죠. 당신 참 바보 같아. 이렇게 모으면 뭐해. 같이 써야지. 같이 좋은 데 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 혼자 이 돈으로 무슨 봄을 살아.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야. 제 절규는 빈 방을 채웠지만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 속에서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 차가운 표정 뒤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 그 인색했던 입술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때 상자 귀퉁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장보다 더 오래된 남편의 손때가 묻어 가죽이 다 벗겨진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30년 세월의 진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유난히 인색하고 무뚝뚝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의 거친, 이제 제 손바닥만 한 낡은 수첩 속에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사람의 비밀을 마주하는 순간의 정적을 아시나요? 자물쇠를 부술 때의 그 요란했던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엔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수첩의 첫 장을 넘긴 순간 저는 제가 알던 박만춘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쟁이였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수첩의 기록은 무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하 단칸방에서 겨우 벗어나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을 때였죠. 남편은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두었더군요. 오늘 드디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다. 영자는 이제 고생 끝이라고 웃지만 나는 겁이 난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 곁을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들 40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갔다. 나마저 일찍 가면 영자는 어떡하나. 그때부터 결심했다. 영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남긴 돈뿐이라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병약해 일찍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평생 공포처럼 안고 살았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편을 그토록 지독한 자린고비로 만들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돈은 사치 부리는 수단이 아니라 혼자 남겨질 아내를 위해 쌓아야만 했던 최후의 성벽이었던 셈이죠. 수첩을 넘길수록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콩나물 2,000원 사건이 있던 날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자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콩나물 2,000원어치 샀다고 시장통에서 망신을 줬다. 돌아서서 오는 길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나라고 왜 아내에게 고기 한 근 못 사주고 싶겠나. 하지만 내가 지금 2,000원을 아껴야 영자가 나중에 무릎 수술이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영자야, 나를 욕해라. 나를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떠나고 나서도 내가 덜 슬플 거 아니냐. 종이 위에는 눈물 자국인지 물자국인지 모를 얼룩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를 미워하게 하려고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다는 그 남자의 고백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돈밖에 모르는 괴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이 낡은 구두를 기워 신으며 발에 피가 날 때도 저는 그저 저 양반 고집은 알아줘야 해라며 비웃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구두 수선비 몇천 원까지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아픈 기록은 3년 전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던 날의 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을 때 남편은
제게 비싼 검사에서 뭐하냐, 다 돈 지랄이다 라며 화를 냈었죠. 저는 남편이 죽음 앞에서도 돈을 아까워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 진실은 달랐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한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계산해보니 좋기 수천만 원이다. 그 돈이면 영자가 평생 따뜻하게 보일러 틀고 살 수 있는 돈이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 돈을 내 몸에 쏟아붓는 건 낭비다. 영자야, 미안하다.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나 죽거든 이 돈으로 꼭 보일러 넉넉히 틀고 살거라. 내 인생의 봄은 내가 떠난 뒤에야 오겠구나. 눈앞이 흐려져 더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돈과 바꿨던 겁니다. 그 지독한 인간이 그 자린고비 영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값마저 아껴서 저에게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이 바보야, 누가 이렇게 해달래? 누가 당신 목숨값이랑 보일러 값을 바꾸래? 나 그냥 춥게 살아도 돼. 내복 더 껴입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어?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잘했다,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듯한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을 뿐이었죠. 아들 지훈이도 아버지의 일기장을 함께 읽으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10,000원 한 장 안 주던 이유가 사업 실패로 무너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몰래 미천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깨달은 아들의 오열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일러 온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그 20도의 공기가 이제는 서늘함이 아니라 남편의 온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큰맘 먹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여기 콩나물 5,000원어치만 주세요. 아주 넉넉하게요. 검은 비닐봉지가 터질 듯 콩나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가스불을 켜고 냄비 가득 콩나물을 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콩나물 무침을 수북하게 쌓아 올린 접시를 놓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콩나물 5,000원어치나 샀어. 당신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지? 근데 말이야, 당신이 남겨준 이 봄으로 나 정말 잘 살아볼게. 당신이 못 누린 것까지 내가 다 누리면서 나중에 당신 만날 때 자랑할 거야. 당신이 만든 성벽 안에서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잘 살았는지 말이야. 저는 남편이 남겨준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해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 돈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배고픔이었고 남편의 인내였으며 남편이 목숨과 바꾼 지독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그 30년이 사실은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한 가장 찬란한 봄날이었다는 것을요. 방 안의 온도는 여전히 20도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온도는 지금 36.5도, 남편의 체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고마워요, 박만춘 씨. 나를 위해 쌓아준 이 든든한 성벽 안에서 나는 이제 당신이 남긴 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유난히 인색하고 무뚝뚝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의 거친 손마디와 낡은 옷차림이 혹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성벽은 아닐까요? 사랑은 때로 화려한 꽃다발이 아니라 낡은 통장 속 1,000원의 숫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콩나물 한 봉지만큼의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